지난 시간에는 핵융합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량 결손 에너지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바인딩 에너지라는 개념, 그리고 핵융합이 이제 쿨럼b 폴스 때문에 일어나기 어렵지만 터널링이라는 효과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날 크로스 섹션, 그다음 퓨전 리액션 레이트, 퓨전 파워 덴시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핵융합을 구현할 때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될지 한번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다양한 퓨전 반응이 가능한 연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인데요. 듀트리움과 트리튬이 반응을 해서 중성자와 알파 파트클이 나온다. 그리고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온다. 자, 이게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살펴봤던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과 같은 반응도 있네요. 듀트리움과 듀트리움 이 두 개를 같이 반응을 시키면 프로톤과 트리튬 3중성자가 나오고 4.1 메브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또한 이와 동시에 이 반응뿐만 아니라 동시에 뉴트론과 헬륨3가 발생하고요. 거기서 3.2 메가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듀트리움과 듀트리움으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반응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듀트리움과 헬륨3 반응입니다. 이 두 반응을 통해서 프로톤과 알파 파티클 그리고 18.3 메가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반응 중에서는 이게 가장 높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DT 반응에 의해서는 중성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흥미로운 것은 양성자가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DD 반응을 통해서 트리튬이 나오기도 해서 여러분이 또한 이 트리튬이 어디선가 또 듀트리움과 반응할 수 있겠다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 반응이 매우 우리가 핵융합 로우를 사용할 때 대표적인 연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응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면 듀트리움과 리튬 6가 반응을 하면 베릴륨 7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나옵니다. 3.4 메브 에너지가 나오고요. 또는 동시에 리튬 7 그리고 프로톤 그리고 5 메브의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프로톤과 알파, 트리튬 그리고 2.6 메브의 에너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파 파티클 두 개가 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22.3 메브가 나오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헬륨3와 알파 뉴트론 그리고 1.8 메브의 에너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반응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프로톤과 리튬6도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3와 알파 파티클 그리고 4메브의 에너지가 나오고요. 프로톤이 베릴륨 9번과 반응을 하며 알파 파티클과 리튬6 그리고 2.1 메브의 에너지가 나오고 또는 듀트리움과 알파 파티클 2개 그리고 0.6 메가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프로톤과 보론 11번이 반응을 하게 되면 알파 파티클 3개가 나오고 8.7 메브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죠. 이처럼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트리튬과 트리튬끼리도 반응하면 중성자 2개의 알파 파티클 12.3 메브가 나오고 헬륨3끼리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 프로톤 2개 알파 파티클 12.9 메브 에너지가 나오고 트리튬과 헬륨3도 반응을 해서 뉴트론과 프로톤 알파 12.1 메브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사실 반응들이 가능하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또한 다양한 핵융합 반응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융합로에 다음 이 세 가지만 사용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반응을 발견하시고 하면 더 좋긴 하겠죠. 현재까지 우리 과학자들은 이 세 가지 반응을 DT, DD, 디헬륨3를 연료로 하는 핵융합 반응을 핵융합로로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DT를 제1세대 핵융합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DD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2세대, 디헬륨3를 제3세대 핵융합 연료로 생각하고 우리가 후에 핵융합로에 조금씩 연료를 바꿔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또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핵융합로에서 사용할 연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핵융합로의 연료로 생각하는가, 다른 건 왜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자, 먼저는 퓨전 퓨얼이 충분해야 되겠죠. 굉장히 희귀한 연료를 우리가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핵융합로가 뭐 한 대라면 상관없겠지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양의 핵융합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연료를 구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료가 충분한 이런 핵융합 반응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퓨전 리액션 레이트를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양의 높은 퓨전 리액션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죠. 시그마 V 파라미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자, 우리가 가능한 온도는 낮추면서 온도를 높이기가 어렵고 온도를 높이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이 반응률이 높다면, 시그마 V가 높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는 부분입니다. 연료가 충분히 많다.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높은 리액션 레이트 덴시티를 갖는다. 이게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답이 거의 나왔죠. 보시면 낮은 온도에서 가장 높은 핵융합 리액션 레이트를 보일 수 있는 게 같은 동일한 덴시티라고 쳤을 때 DT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DD 반응이 여기 있죠. 이게 두 번째가 DD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 D헬륨3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D헬륨3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한 토카막 장치에서 1억도 정도가 여기에 10kV 해당되는데요. 지금 현재 뭐 리액터는 한 10케브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이제 우리가 온도를 더 높인다고 가정하면 기술이 더 발전했어요. 그러면 D헬륨3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높은 리액션 레이트를 보이는 D헬륨3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가진 DD, DT, D헬륨3, DD를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핵융합로의 연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DT 반응입니다. DT는 우리가 제1세대 핵융합로의 연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살펴보시면 일단 ample supply of deuterium. deuterium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deuterium이 충분합니다. 양이. 예를 들면 우리 바다나 그리고 뭐 호수나 강 이런데 대략 6,700분의 1 정도가 중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수소와 중수소 합쳐놓은 것 중에 중수소의 비율이 한 6,70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0kg 중에 대략 뭐 10g 정도가 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듀테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닷물이나 뭐 물이 있는 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중수를 뽑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핵융합로에 사용되는 연료는 굉장히 양이 작기 때문에 우리 이미 첫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을 우리가 소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입니다. 트리튬. 트리튬은 듀테리움과 달리 매우 지구상에 희박합니다. 그 다음 이 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방사성 디케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사능 물질입니다. 베타- 디케이를 하고요. 12.3년의 반감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한 100kg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2.3년이 지나면 이제 50kg 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게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1g당 3천만원에서 뭐 1억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나는 이거 투자해야겠다. 금이 아니라 나는 삼중수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10g을 샀어요. 10억 주고. 그러면 12년 지나면 이제 5억으로 줄어들겠죠?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디케이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구상에 그래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우주에서 코스믹 레이가 오죠. 그래서 우주선이라고 그래요. 날아다니는 스페이스 크래프트가 아니라 우주선 코스믹 레이가 오면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삼중수소가 발생이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공기나 대기나 바다에서 대략 한 50kg 정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핵융합로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이 중수하고 삼중수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차이를 좀 알고 싶은데요.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제 HWR, LWR입니다. Heavy Water Reactor, Light Water Reactor. 중수로, 경수로 이야기입니다. 이거 원자력 발전소의 노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하고 있죠. Light Water, 경수로. 이건 중수로입니다. 물론 월성같이 중수로를 사용하고 캐나다에서 많이 하는 중수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수로와 경수로 차이가 있고 중수와 경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중수와 경수 차이를 보시자면 이 끓는 점도 다르고요. 그다음 어느 점도 다르고 또한 점성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수, 여러분 경수가 일반 물입니다. 경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중수에 대해 살펴보면
중수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한 101.43도. 그래서 100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점도 보면 3.82도. 그러니까 물보다 조금 더 빨리 높은 온도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달라요. 오는 게 다르죠. 먼저 오는 게 바로 중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중수와 경수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감속제, 중성자가 오는 걸 이제 감속시키는 데 사용되는데요. 그걸 그냥 일반 물을 사용하면 경수로 라이트 워터 리액터라고 그러고, 이게 중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헤비 워터 리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수 같은 경우가 중성자를 흡수하는 게 더 적기 때문에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또 이걸 추출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고 더 비용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수와 경수가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삼중수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수소는 일단 그 이름이 트리토스라는 데서 이름이 나왔는데요. 그리스 말이죠. third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수소가 있고 중수소, 삼중수소 세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트리토스, 여기서 트리튬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다음 원자핵은 트리톤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죠. 50kg 정도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구상에 이 정도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디케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래서 삼중수소가 있으면 이게 시간이 되면 헬륨3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베타 파트클이 튀어나오고요. 그러면서 뉴트리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삼중수소가 분기하는, 다음과 같이 분기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이 뉴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pp체인 하면서도 배우긴 했지만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뉴트리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원래 1930년에 볼프강 파울리에 의해서 이제 가설이 세워졌죠. 네, 베타 디케이가 일어날 경우에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성자가 있으면 프로톤과 그 다음에 베타, 일렉트론, 그리고 뉴트리노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삼중수소가 분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삼중수소가 원래 이렇게 있죠. 뉴트론 2개와 프로톤 1개 전자가 있는데, 이게 헬륨3, 이렇게 프로톤 2개, 뉴트론,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이게 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뉴트리노가 나오면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삼중수는 우리가 실은 얼마 되진 않지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시계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또는 군사용으로 이제 어두울 때 우리가 이제 야광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야광 물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야광 물질은 불을 껐을 때는 바로 이렇게 밝게 빛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두워지잖아요. 빛을 잃어버리는데, 삼중수는 계속 베타 디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밝게.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야광 시계라든지 또는 총에서 가늠제에 사용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늠자에. 그래서 그런 데에도 우리가 이제 야광 물질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이 삼중수는 지구상에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50kg 정도밖에 없지만, 헤비 워터 리액터, 중수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수가 중성자를 흡수를 해버리면요,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거기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 이 트리튬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필터링해서 이걸 뽑아내게 되면 이제 삼중수를 따로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삼중수 처리하는, 뽑아내는 설비 같은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리튬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피션,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10로드에서 또 이렇게 삼중수소를 뽑아내는 것도 있는데요. 리튬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전소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삼중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중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죠. 12.3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디케이 레이트 초당 1.78 곱하기 10의 만에서 9승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18.6kEV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보통 5.7kEV를 일렉트론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가 5.7kV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뉴클레어 액티비티를 따져보면, 뉴클레어 액티비티는
1kg의 지금 트리튬이 디케이한 레이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계산해보면 시간당 트리튬이 밀도가 변하는 절대량으로 계산할 수 있겠고요. 이건 디케이 레이트를 집어넣어서 람다 TNT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덴시티는 또한 트리튬 하나의 질량분에 트리튬 1kg의 질량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분에 디케이 레이트는 여기 나왔죠.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per second 그리고 1kg을 넣으시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3.56 곱하기 10의 17승 100회를 이걸 큐리로 환산하게 되면 3.7 곱하기 10의 10승을 나눠주면 10의 7승 큐리가 바로 액티비티 값이 됩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베케렐은 뭐 사람 이름이죠. 큐리도 마찬가지고 이건 레드 액티비티의 단위입니다. 이건 SI 유닛이고요. 이거는 초당 원자핵이 디케이하는 레이트를 나타내고요. 그때 나오는 액티비티를 의미합니다. 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베케렐에서 3.7 곱하기 10의 10승 디케이 퍼 세컨드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값이냐면 라듐의 아이소토프인 라듐 226번 1g의 액티비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냥 베케렐을 이 값을 베케렐에서 나온 값을 3.7 곱하기 10의 10승으로 나눠주면 이제 큐리로 이제 환산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삼중수소의 디케이 액티비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3.56 곱하기 10의 17승 베케렐 또는 10의 7승 큐리 정도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처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희귀하기도 하지만 또한 처리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핵융합로에서는 어떻게 이걸 트리튬을 조달할 것인가가 굉장한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양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약에 핵융합로를 많이 운전하게 된다 미래에는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핵융합로가 선택한 방식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삼중수소를 자가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중성자가 있죠. DT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중성자와 리튬 6번이 반응하게 되면 삼중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헬륨 4번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4.78 메가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튬 6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리튬의 한 7.4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리튬 7이죠. 그래서 중성자가 리튬 7과 반응하게 되면 삼중수소와 헬륨 4, 그다음 또 다른 중성자가 하나가 생기고요. 이때는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흡열 반응이 되죠. 그래서 2.47 메가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는 92.58% 자연적인 리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7이 그 정도 많다는 얘기죠. 자, 근데 살펴보시면 리튬 6를 우리가 농축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리튬 7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삼중수소를 만들지만 에너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이 경우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점은 별로 좋진 않지만 또 다른 중성자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가 또다시 리튬과 반응하게 되면 또 삼중수소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두 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텐데요. 크로스 섹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확률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뉴턴의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요. 리튬 6 먼저 지구상이 잘 존재하지 않는 리튬 6 같은 경우는 크로스 섹션이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에너지가 낮더라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낮을수록 더 반응을 많이 하네요. 근데 리튬 7을 보시면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어떤 스레이홀드 값이 있다. 그래서 2.8 메가일렉트론 볼트 이상이 되어야만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DT 핵융합 반응에서는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고 그 중에서 14.1 메가일렉트론 볼트를 중성자가 가지고 오는데 다행히도 14.11 메가일렉트론 볼트는 대략 여기 이쯤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크로스 섹션이 높아요. 그런데 처음에 중성자가 생겼을 때는 DT 반응 통해서 생겼을 때는 14.1 메가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나오겠지만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다른 재료들과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됐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리튬 7과는 반응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겠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그리고 리튬 6와 반응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랑켓을 설계할 때도 리튬 6와 7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걸 잘 고려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리튬 7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나오는 이 중성자를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DT를 사용하는 핵융합로에서는 삼중수소를 자가 생산한다. 리튬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외부에서 가져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핵융합 발전이 시작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삼중수소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중성자를 이용해서 리튬과 반응을 해서 삼중수소를 자가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리튬. 저 이제 그동안 DT 했는데 리튬 어떤가? 리튬을 보면 예를 들면 여기에 오일 위에 있는 이제 리튬의 모습을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리튬은 매우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흔한 원소 10가지 중에 하나고요. 이게 바다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땅에도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서 대략 뭐 바다에는 230빌리언 톤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14에서 0.25 pp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비교하시기 위해서 듀테리움과 비교해 보시면 듀테리움은 13에서 150 ppm. 그래서 훨씬 많긴 하죠, 당연히. 한 100배 정도 많습니다. 100배 이상 많지만 어쨌든 리튬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튬의 대량 생산을 이제 사실 하고 있는데요. 뭐 원래는 이제 굉장히 그래서 염도가 높은 호수나 이런 데서 리튬을 많이 뽑아냈어요. 또는 광산을 통해서 리튬을 뽑아내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방식들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뉴스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폐품인 예를 들면 노트북을 다 사용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뭐 리튬 건전지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이런 폐품에서 리튬을 다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술들을 많이 해서 사실 리튬을 이제 다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포스코입니다. 리튬 사업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에 연간 2톤 정도, 그리고 2013년 염호 시험 생산 완료했죠. 아까 말씀드린 염도가 높은 호수에서 칠레에서 생산도 해보고요. 아르헨티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양제철소 내에 리튬 화합물 플랜트를 구축을 해서 여기서 상용화 제품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2,500톤 정도를 연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품으로부터 리튬을 뽑아내는 것을 굉장히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리튬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이유도 우리 녹색 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차와 ESS에서 2차 전지에 사용되고요. 그래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표한 리튬 시장의 최근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따르면 2016년 4월 6일에는 리튬 가격이 그 전해에 비해서 270%나 상승했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 계속 최고점이 있고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8, 9년 전에 비해서 370% 인상되고 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 태블릿, IT 제품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자동차 한 대당 엄청난 양의 리튬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게 리튬의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포스코에서나 다양한 곳에서 또한 리튬을 또 생산하는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핵연료로에서는 이제 이렇게 리튬이 많이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핵연료에서도 우리가 활용하기 쉽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탄산 리튬입니다. 전기자동차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리튬이 폭등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탄산 리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DT 핵융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죠.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뉴트론과 알파 파트클이 나온다. 그리고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를 이 둘이 나눠갔죠. 3.5 메가일렉트론 볼트를 알파 파트클이 가져가고 14.1 메가일렉트론 볼트를 뉴트론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퓨전 리액션 레이트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DT 반응의 퓨전 리액션 레이트, 이미 어떤 R이라는 위치에서 이미의 시간 T일 때는 다음과 같이 듀트륨의 밀도, 그 위치에서의 듀트륨의 밀도, 트리튬의 밀도 곱하기 시그마 V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와 시간이 함수가 될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퓨전 파워 덴시티도 물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퓨전 파워 덴시티는 DT, 퓨전 파워 덴시티는 이 리액션 레이트 곱하기 QDT가 되겠죠. QDT는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따라서 퓨전 파워 덴시티 이거 리액션 레이트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퓨전 파워 덴시티는 ND, NT, 시그마 V,
그 다음에 QDT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DG 퓨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핵융합 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썼는데요. 듀트륨과 듀트륨의 반응에서 프로톤과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고 4.1 메가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옵니다. 또는 중성전화와 헬륨3를 발생시키게 되죠. 그리고 3.2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보시면 파워 덴시티가 좀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핵융합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좀 작죠. 아까 17.6 메브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퓨전 리액터가 사이즈가 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삼중수소가 생겼어요. 그럼 삼중수소가 원래는 듀트륨과 듀트륨만 넣어가지고 핵융합로에 넣어서 반응을 하고 있을 텐데 보시면 삼중수소가 생겼고 헬륨3도 새로 생겨버렸죠. 그렇게 되면 얘네가 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듀트륨과 트리튬이 반응하고. 그럼 우리가 제1세대에서 있던 DT 반응도 여기서 생긴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이드 리액션을 살펴보면 이 듀트륨과 트리튬이 만나서 똑같은 17.6 맵을 내는 이 제1세대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LM3 제3세대 반응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중수소 또 생겼으니까 자기네끼리도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리튬과 트리튬 반응을 하면 뉴트론 2개와 알파 파티클, 그 다음에 11.3 맵이 나오기도 하겠고요. 헬륨 3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끼리 또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면 프로톤 2개, 알파 파티클, 그리고 12.9 메가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트리튬, 여기 나오니 트리튬과 헬륨 3가 서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뉴트론과 프로톤, 알파 파티클, 그 다음에 12.1 메가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듀테론과 알파 파티클, 그리고 14.3 메가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DD 반응은 원래 자체도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고, 또한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해서 사이드 리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잘 조절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반응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POD 모드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DD 반응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DD 반응을 통해서 트리튬이 만들어지든지 헬륨3가 만들어질 텐데 트리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채널 T라고 말을 하고요. 헬륨3는 채널 헬륨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를 한번 각각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리액션 레이트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각각의 덴시티 A와 B의 덴시티 곱하기 시그마 V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따라서 계산해보면 DD 반응에 의해서 트리튬이 나온 채널 T에 대한 리액션 레이트 덴시티는 ND의 제곱을 2분의 ND의 제곱 시그마 V D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트리튬이 나오는 거 이 반응에 대한 시그마 V가 되겠죠. 그 다음에 헬륨3가 나오는 반응, 채널 헬륨3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2분의 ND의 제곱, 시그마 V, DD 리액션, 그 다음에 헬륨3.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죠? 아니, 여기서 원래 NA, NB 하면 각각의 덴시티를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듀트륨을 사용하니까 ND의 제곱 아닙니까? 왜 여기 2로 나눠지죠? 라고 궁금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건 다시 한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 V에 대한 DD 리액션은 POD 모드에 대한 시그마 V 값은 이 트리튬에서 나타나는 시그마 V 값 더하기 헬륨3에서 나오는 시그마 V를 두 개를 더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실은 이 시그마 V 값은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채널 T나 채널 헬륨3가 거의 비슷해서 두 값이 비슷해서 한 2분의 1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시그마 V D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핵융합로에서 일어나게 될 수억도 정도의 템퍼레처 레인지에서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도대체 왜 2분의 1이 여기 들어갑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퓨전 리액션 레이트를 계산할 때 NA, NB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A라는 물질이 N개가 있죠. 이렇게 A라는 물질이 NA개가 있어요. 이렇게 NA개. 그럼 B라는 물질에 NB개가 있죠. B라는 물질이
NB가 있어요. 첫 번째 파티클, 두 번째 파티클 땡땡땡에서 NB 파티클 있겠죠? 단위 큐빅미터당. 얘네들끼리 서로 만나면 되잖아요. 각각 다 만나면 돼요. 그래서 그 반응은 그냥 서로 곱하면 되죠. NA 곱하기 NB가 될 거예요. 개수만큼.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DD 반응의 경우에는 이게 서로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다 NA, 예를 들면 NA개가 있는 거예요. 자, NA개가 있고 또 NA개랑 서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보시면.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는 보시면 서로 같은 애들끼리 반응을 못해요. 똑같은 물질끼리 서로 반응하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반응 못하니까 여기 대각선에 있는 거는 다 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먼저 NA개가 있죠. 그 중에 자기 자신을 뺀 NA 빼기 1개만큼 두루 곱한 거 이만큼이 될 텐데 여기서 두 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 돼요. 이걸 순서를 바꿔도 두 개 같은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둘로 나눠줘야 돼서 2분의 NA 곱하기 NA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NA 제곱이 훨씬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NA 제곱으로 그냥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NA 제곱이 됩니다. NA 제곱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D 반응에 있어서도 리액션 레이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POD 모드 다음으로 Semi Catalyzed Dick Cycle에 대해 살펴볼게요. SCAT-D 모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경우는 트리튬이 생성이 됐죠. DD 반응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채널 T와 채널 헬륨3가 있는데 저기서 3중수소가 나왔는데 이 3중수소가 즉각 사용된다. 반응에 또 다른 행렬 반응에 사용된다라는 이 경우가 바로 SCAT-D 모드입니다. 트리튬이 생겼는데 이가 바로 DT 반응을 통해서 바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중성자와 알파 파티클만 나오게 되겠죠. 리액션 링크가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를 SCAT-D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 더해보면 좌변 우변을 살펴보시면 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해보시면 트리튬은 서로 이제 약분이 돼버렸죠. 그래서 헬륨3 남고 중성자 2개. 그 다음에 알파 파티클 나오고 프로톤 나오고 에너지를 다 더하면 24.9 메갈렉트론 볼트가 나오는 반응이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듀트리움 5개가 만나서 뉴트론 2개 만들고 헬륨3 하나 만들고 알파 파티클과 프로톤을 만들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서로 얘네가 나눠 갖는 키네틱 에너지로 나눠 갖는 반응이 바로 SCAT-D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DD 리액션 레이트와 이 트리튬을 만드는 리액션 레이트와 DT 리액션 레이트가 서로 같다라고 한번 일단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트리톤 퓨전 번이 프로덕션 트리튬이 만들어지는 프로덕션 레이트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다음까지 쓸 수 있겠죠. 퓨전 리액션 레이트 2분의 ND의 제곱 시그마 V 트리튬을 만드는 반응은 DT 반응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 트리튬의 density, 듀테론의 density분의 트리톤의 density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의 시그마 B DT분의 시그마 B DD, 트리튬을 만드는 반응. 이거는 결국 두 개가 우리가 한번 그 레인지 내에서 시그마 V를 계산해보면 한 2분의 1 정도가 돼서 4분의 1의 시그마 V DT, 그 다음에 시그마 V DD가 됩니다. 아까 왜냐면 이 트리튬과 채널 T와 채널 헬륨3에서 반응률이 서로 두 개가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2분의 1이 전체 DD 반응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 DD 반응에서 우리가 가능한 트리튬을 안 쓰면 좋겠죠. 순수한 DD만 하면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리액션 레이트를 조절하게 되면 이 듀티륨 덴시티분의 트리튬 덴시티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그마 V 파라미터 여기 있죠. 시그마 V와 템퍼리처 레인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트리튬의 덴시티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시그마 VDD보다 시그마 VDT 반응률을 높여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말로는 시그마 VDT가 높은 영역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온도가 낮을 경우에 특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우 투 미디움 템퍼레처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이 값이 굉장히 커져서 다른 말로 하면 이 NT 값이 ND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DD 반응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유지를 하려면 이런 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Catalyzed D Cycl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CAT-D 모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채널 T가 해당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채널 헬륨3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바로 앞에서 했던 SCAT-D에서 나온
DT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새로 하나를 이제 고려를 하면 되겠죠? 이제 헬륨3가 여기 있기 때문에 헬륨3가 다시 듀테론과 반응하는 경우 디헬륨3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제 경우는 알파 파티클 하나, 프로톤 하나, 그리고 18.3 메가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응이 4개가 됐네요. 자, 이걸 고려하는 게 바로 우리가 Catalyzed D-Cycle CAT-D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다 더해보시면 좌변은 하나, 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트리튬과 트리튬이 여기서 약분되죠. 헬륨3도 서로 약분돼서 이제 사라지게 되겠고요. 남는 것은 뉴트론, 자, 1개, 2개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된 알파 파티클 하나, 여기서 생성된 알파 파티클. 그래서 알파 파티클 2개, 그 다음 프로톤 여기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생겼으니까 2개의 프로톤. 에너지를 다 더하게 되면 43.2 메가일렉트론 볼트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듀테론 6개가 서로 만나서 핵력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중성자 2개, 알파 파티클 2개, 프로톤 2개, 그리고 43.2 메가일렉트론 볼트를 얘네들이 키네틱 에너지로 나눠서 서로 나가게 되는 방식이 바로 CAT-D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스카티, CAT-D 이런 걸 살펴보고 또 POD 이런 걸 살펴봤었는데요. 좀 복잡하죠. DD 리액션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화를 좀 시켜서 일반적으로 DD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핵융합 반응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리액션도 있지만 이걸 서로 링키지를 한번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채널 T와 채널 헬륨3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DD가 반응하면 트리튬 하나, 프로톤. 원매브 에너지를 트리튬이 가져가고요. 트리톤이 가져가고 3.1매브를 프로톤이 가져갑니다. 이게 더 가벼우니까 많이 가져간다는 걸 3배 정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헬륨3 채널을 살펴보시면 DD 반응을 통해서 헬륨3하고 뉴트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헬륨3가 0.8매브를 가져가고 뉴트론이 2.4매브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3배 정도 더 얘가 더 가볍기 때문에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 채널 T와 채널 헬륨3가 되겠고요. 이제 하나씩 링키지를 살펴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DT 반응이 일어나서 뉴트론과 알파가 발생하는 경우 14.1매브를 얘가 가져가고 3.5매브를 알파 파티클이 가져가죠. DT 리액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 트리튬이 생성된 애들끼리 서로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TT 반응이 되겠고요. 이 TT 반응을 통해서 중성자와 하나, 그리고 중성자 2개가 발생을 하고요. 알파 파티클이 나오게 됩니다. 중성자는 각각 5매브의 에너지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알파 파티클이 1.3매브의 에너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방금 앞에 썼던 것 같이 이 듀테론과 헬륨3가 반응을 해서 알파 파티클이 생기고 프로톤이 생기지만 얘가 3.7매브의 에너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다음 프로톤이 14.6매브의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헬륨 얘네끼리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헬륨3끼리 서로 반응하게 됩니다. 2개의 헬륨3가 반응하게 되면 프로톤 1개, 프로톤 2개, 그리고 알파 파티클이 형성이 되는데 프로톤 각각이 5.7메가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져가고 알파 파티클이 1.4매브의 에너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생긴 근데 헬륨3로 끝나지 않죠. 이 헬륨3와 트리튬이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죠. 채널 T와 채널 헬륨3가. 그럼 트리튬과 헬륨3가 반응하게 되면 프로톤, 알파, 그리고 뉴트론이 발생하게 되고 프로톤이 5.7매브 에너지를 가져가고 알파 파티클이 1.3매브, 그리고 뉴트론이 5.1매브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DD 반응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반응들은 우리가 시그마 V가 크로스 섹션이 기본적으로 크로스 섹션이 온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리액션들의 서로 링킹이 되는 것들은 이제 온도와 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디헬륨3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세대 핵융합 연료가 되는 거죠. 듀테론과 헬륨3가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 프로톤 하나와 알파 파티클이 나오게 되고 18.3 메가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헬륨3는 이렇게 생겼죠.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중수소,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진 중수소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헬륨 원자, 이건 정상적이죠. 그러면 양성자 두 개, 그리고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가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먼저 이게 5개가 서로 합쳐져서 굉장히 불안정한 원자핵 상태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정화되면서 이 하나가 튕겨나가게 되죠. 양성자 하나 튕겨나가고 나머지가 정상적인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헬륨3의 디헬륨3 반응이고요. 예를 들면 1기가와트, 1000메가와트급 발전소 가동을 위해서 연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조금 하긴 했지만요. 헬륨3 같은 경우 우리 0.2kg, 하루당 0.2kg을 소모한 것이 이제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에서 3kg 쓴 것과 맞먹고 석탄은 굉장히 864만 톤, 4만 kg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양과 맞먹는다는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적은 연료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프로톤을 내기 때문에 이 프로톤 같은 경우는 사실 모아놓으면 이게 전기 에너지라는 거죠. 프로톤이 흘러가면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일 거예요.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발생한 프로톤을 전기 회로로 내보냈다. 라면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다이렉트 컨버전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헬륨3 반응을 통해서는 중성자와 같이 이제 재료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트리튬과 같이 방사능 물질 자체를 연료로 사용하지도 않는 이런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많이 나오고 DT보다 더 많이 나오죠. 17.6메보보다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프로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컨버전, 전기 에너지와 직접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 컨버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클린 에너지다. 디헬륨3 같은 경우 매우 클린 퓨전 리액션이 되겠죠. 다이렉트 에너지 컨버전도 가능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튬이나 뉴트론 같은 게 생겨가지고 방사능 물질 처리하기가 트리튬 처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뉴트론 같은 경우가 플라즈마 벽을 때려서 손상을 입히게 한다든지 또는 쉴딩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굉장히 깨끗한 이제 핵융합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헬륨3 같은 경우는 리액션 크로스 섹션이 작아요. 온도가 높아야지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템퍼레처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 기술로는 거기까지 온도를 높이는 게 좀 어렵고요. 그래서 미래 핵융합 장치에서는 우리가 기술이 발전돼서 온도를 더 높일 수가 있으면 디헬륨3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레디에이션이 플라즈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소위 말하는 브렘스트랄롱 레디에이션인데요. 뭐 제동 복사라고도 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또는 헬륨3가 지구상에 굉장히 희귀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헬륨 중에서 헬륨3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의 만에서 6승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제 헬륨3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이제 삼중수소가 재밌게도 디케이를 하면서 생기기도 해요. 삼중수소 아까 이제 베타 디케이 말씀드렸는데 디케이를 하면서 헬륨3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만큼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DD 퓨전 리액션을 하면 우리가 제2세대 핵융합 발전인 DD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헬륨3도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걸 우리가 모아놓을 수도 있겠죠. 사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달에 많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잡지에서 나온 건데요. 마이닝 더 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7호가 이제 달에 갔었을 때 해리슨 슈미트가 이제 뭐 32년 전에 갔었을 때요. 244파운드의 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헬륨3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달에 가면 헬륨3가 많이 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잖아요. 달에 가서 인간이 사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달에 가게 되면 이제 그때쯤 되면 또한 우리가 핵융합로도 고온으로 운전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헬륨3를 달에서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만화도 있어요. 티스트에서 나온 건데요. 토끼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달에 토끼가 방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토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방아 찍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구인들이 곧 쳐들어올 거라고. 쳐들어오는 이유는 헬륨3를 가져가기 위해서 핵연호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헬륨3를 사용한 핵융합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헬륨3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하다라고 봤는데 이 DD 반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DD 반응은 왜냐하면 듀트리움이 연료이기 때문에 DD 반응이 일어나면 트리튬도 생길 수도 있어요. 헬륨3가 여기서 생기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그러면 뉴트론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삼중수소는 이제 방사성 물질이니까 우리가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중성자는 재료에 손상을 가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DD 리액션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순수한 디헬륨3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언클린 사이드 리액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리액션을 줄이면 좋겠다. 그리고 디헬륨3만 반응이 주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고온에서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리액션 레이트를 잘 살펴봐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디헬륨3를 하는 반응의 리액션 레이트와 그 다음에 DD 리액션을 통해서 삼중수소가 나오는 반응을 예를 들면 이걸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그마 V의 헬륨3, 그 다음에 헬륨3의 밀도, DD 리액션 레이트, 시그마 V의 DD, 삼중수소를 만드는 DD, 그 다음에 듀테론의 밀도, 그 다음에 디헬륨3 중에서 디헬륨3 리액션 레이트, 그 다음에 DD를 통해서 헬륨3가 나오는 리액션 레이트. 죄송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그마 V의 디헬륨3, 시그마 V의 DD 헬륨3, 그 다음에 헬륨3의 밀도, 듀테륨의 밀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도를 잘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디헬륨3를 이 반응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지를 컨트롤 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DD의 리액션 레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온도가 이렇게 한 20케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보시면 DD가 더 높아요. 디헬륨3보다. 디헬륨3가 여기 있죠. 훨씬 높죠. 근데 이 온도 이상부터는 디헬륨3가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이 디헬륨3가 DD 리액션 레이트보다 더 높을 수 있는 시그마 V 값에서 운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클린 이 디헬륨3 퓨전 리액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하고 운전을 하게 되겠죠. 후에. 그리고 해야 할 것입니다.